이주미더 연속 특강 2강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이제 이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키겠습니다. 수업이야? 음. 예, 공개 안녕하세요. 강좌인데, 예, 서울과기대 있고요. 학교 안에 조그만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래이후연구소라고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들을 좀 연구소 내에서 음, 많이 다뤄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좀 기술과 생태를 어떻게 같이 함께 사유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생태주의적 측면에서 기술의 쓰임새나 활용 방식들이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좀 폭넓게 보고, 특히 이제 노동의 영역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업 내에서도 AI와 노동, AI와 생태, 자연 생태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빠띠가 주관하는 행사여서 조금은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AI를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담론 지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과 생태를 같이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어, 지형들을 좀 읽어내면서 생태주의적 원칙이 그 안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태주의적 원칙 아래서 우리가 어떤 시민사회적 개입과 새로운 대안적인 기술의 설계들을 도모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논의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갈 길이 좀 길고 좀 시간이 걸리는 슬라이드 내용들인데요. 담고 있는 내용들도 조금 거시적인 내용들이 많고, AI의 힘을 빌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제가 하는 그 스토리들,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좀 잘 따라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제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적 담론 지형은 요 한 세 군데의 세 가지 주요 담론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용주의적 접근인데요. 주로 이제 뭐 사람 중심 AI라고 얘기하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쪽의 주류 담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한국 사회의 어떤 혁신의 근본이 되고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대단히 뭐 AI를 이제 기술을 통해서 사회 혁신이나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죠. 이에 대해서 잠깐 조금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여기에 일정 부분 발을 담그고 있는데, 기술 비판적 접근, 학계에서 많이들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AI의 실질적인 뭐 인프라적인 물질적인 그런 근원들, 우리가 그 디지털적이고 AI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제 청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둘러싼 지형들이 굉장히 이제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층위들을 에 얽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기술 독점체와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기술의 심층 구조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기술 비판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생명 인권적 접근인데,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시민사회가 견지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세 번째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스펙트럼 혹은 담론 지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형, 지금 말씀드린 기술 비판적 접근은 이제 주로 기술 비관론과 많이 결합되면서 현재 AI가 낳고 있는 문제 지점들을 주로 파헤치는 그런 논의들인데, 이게 세 번째 지형은 조금 더 저는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혹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담론 지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인간 생명에 대한 주목,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다층적인 그런 자연환경, 그것이 기술과 맺고 있는 관계성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접근이 이제 생명인권적 접근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주류화된 그런 논의들을 보시죠. 대체로 보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 혹은 우리가 테크 기업, AI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쪽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사들 혹은 실제적으로 오픈 AI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주로 이제 그런 기술의 쓰임새와 관련해서 윤리 원칙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등등이 계속해서 이제 AI 원칙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사실 기술 개발사들 혹은 기술 투자사들 이 얘기하는 윤리라는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은 부분 공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에, 윤리적 원칙은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구조적 공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법적인 어떤 그런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윤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윤리라는 것들이 AI 윤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정한 선에서 어떤 그런 AI 개발이나 AI의 사회적 도입, AI의 시장 상품화 이런 것에 어떤 긴장감을 초래하거나 AI의 공적인 역할들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이제 뭐 실용주의적 노선들이 있죠. 기업 스스로가 AI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의 AI 윤리 원칙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AI 윤리 원칙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주체들도 윤리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OECD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이제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AI 기술에 대한 논의, 그래서 착한 기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AI를 개발하는데 착한 그런 기술들에 대한 모색, 를 논의를 해오다가 OECD 원칙이 2019년에 등장하면서 인간 주도,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기술 통제력과 책무성을 공식화하게 된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OECD 원칙 2019년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사회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AI 이런 슬로건이나 정책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중립적인, 어쩌면 굉장히 사람에게 이로운 전혀 뭐 하자가 없는 그런 담론 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담론적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미론적인 뜻도 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AI와 연루된 모든 주체들이 그냥 단일한 인간 종으로 묶이는, 인간 그 자체로 묶이는. 그래서 이번 우리 이 파티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도 이제 모두 AI도 그런 함의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술 부리는 쪽도 있고, 그렇죠. 기술에 예속되는 사람도 있고, 기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영향을 주는 쪽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자체를 이렇게 희석화시켜 버리는 중립화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슬로건 자체의 문제성이 기술의 운영과 관련해서 밀도 있게 상호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담론의 사용 지형이 가리키는 그런 그 지시어가 실제로 굉장히 모호한 방식으로 쓰일 때 AI의 지향점 같은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뭐 정책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다양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외면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으로 그냥 포장돼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 그 한국 사회가 이제 대표적인 지금 3대 뭐 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국가이기도 한데 어, 주로 많이 논의되는 주류 담론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저는 이제 그것을 실용주의적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AI 3대 강국도야, AI 기본 사회. 아직까지 기본 사회의 그 정확한 면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기정통부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주로 모든 사람의 AI에 대한 접속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근데 지금 다 접속을 하고 계시죠. 돈을 내건 뭐 안 내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마도 이제 기본 사회는 양질의 유료 서비스도 가능한 일반인들이 그런 그 접속권의 보장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뜻하더라도 AI 기본 사회라는 정책 지향이라서 보면 단순히 이제 AI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지금 조금만 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잠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기본 사회라는 정책 지향이라서 보면 단순히 이제 AI에 대한 자, 잘 들리시지요? 채팅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까요? 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AI 기본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온 국민이 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 AI 기본 사회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본이라는 것의 핵심이 단순히 이제 보편적 접근권,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라면 굉장히 얄팍한 정책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지배적 서사로 자리 잡고 있고 마치 이제 문화적 바우처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듯이 유료 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한테 AI 접속 바우처를 나눠주는 방식의 사회 그것이 우리를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배적 서사의 가장 기저에는 사실은 기술 낙관주의가 깔려 있다. 한국적인 그런 근대화, 압축적 근대화에 대한 그런 효능감에 대한 역사적 기억들이 굉장히 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과 선도국가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술 엘리트들의 뇌리에 저는 이제 경험 속에 굉장히 각인돼 있고 AI 또한 그렇게 동인이 될 수 있다. 사회 발전에 동인이 될 수 있고 경제 발전에 동인이 될 수 있다라는 보는 견해들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논의들의 문제 지점들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기술이 경제적 기술이 아니고 상품 기술뿐만이 아니고 사회 인프라를 좌우하는 기술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그것이 사회적 소통이나 사회적 관계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이죠.
단순히 이 시장 상품 기술로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그것을 국가 관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이런 스탠드 언론이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단순한 이런 IT 기기들 이걸 그냥 사서 돈 내고 구매력을 가지고 쓰는 행위, 우리의 삶을 윤택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기술 장치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시장 상품화 됐을 때 이것이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첨단 기술들은 지금 그런 국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시장 기술로서 출시를 할 때 사회적 책임 또한 굉장히 큰데 이제 그 부분은 과거의 방식대로 마치 전자제품 팔듯이 그런 기술의 출시들을 하고 있는 지금 양상인 것이죠. 예.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책임의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정책 논의 자체가 이제 산업주의적 쏠림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다. 한국 사회가 뭐 AI 기본법을 가장 먼저 앞서서 발의를 하고 지금 그 법에 의거해서 지금 그 AI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산업주의적 법안, 껍데기만 남은 실제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어떠한 그런 절차나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 AI 기본 사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접근권에 대한 보장 외에는 실제로 이에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류화된 지금의 첫 번째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 슬라이드로 다시 넘겨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지금 그 슬라이드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번 기술 비판적 접근 주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AI 기술 비판 연구자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기술이나 투명한 기술, 비실제적 존재할 비물질적 청정의 기술로서 AI, 뭐 디지털 AI, 디지털에 기반한 AI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AI 알고리즘은 이제 사회적인 구성물로 보고 그 기술을 둘러싼 지형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비판적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 심층 구조가 표층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 현란하고 마치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현실을 보게 하는 그런 착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AI 비판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테로메이션은 오토메이션의 반대 의미 혹은 실제적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은 인간 없는 산노동, 인간의 산노동이 없는 자동화된 지금 요새 이제 피지컬 AI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생성형 AI와 같은 고도의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지능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몸을 피지컬 AI가 제조업에도 뭐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껍데기를 입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무노동이나 관련된 지식노동 부분에서의 AI 활용이 확대되면 실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인간의 노동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주류화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AI 기술 비판 쪽에서는 헤테로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오토메이션 아래 감춰진 인간의 산노동들이 에, 굉장히 단순 반복의 일을 인공지능의 심부름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 형태들이 에, 확대되는 그런 현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헤테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런 헤테로메이션을 에 동원되는 노동의 형태들은 이제 뭐 유령 노동, 미세 노동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비판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활동,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에, 물리적인 그 인프라 구조 혹은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혹은 물질의 채굴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작업, 그런 비판적 담론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연구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실천지형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최근에 이제 환경운동을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그것이 그냥 손끝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그런 AI의 프로세스, 인프라의 설비들 이런 것들이 상호 얽혀 있다라는 것. 여기에는 뭐 인간 노동 또한 들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헤테로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노동의 형태들도 있고 물질 생산과 관련된 그런 하류 노동 형태도 있죠. 뭐 코발트 노동하는 아이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슬라이드를 다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주류화된 실용주의적 접근, 어, 예컨대 사람을 위한 AI, 요새는 그 얘기 잘 안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을 위한 AI라는 그냥 사람 중심의 AI라는 어떤 실체적인 진실 자체를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그런 슬로건에 붙어 있는 다양한 뭐 국가 경쟁론이라든지 AI를 통한 성장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AI는 물질적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고 그것의 인프라를 들춰내고 그 권력 구조, 노동의 실체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이제 두 번째에 주로 학계에서 비판 기술이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 쪽에서의 논의라고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생명인권적 접근인데 사실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 결국 인간의 어떤 AI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기술 비판론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생태주의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 채굴주의라든지 인간 생명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적인 것, 생태 영역이라는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접점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읽어내려면 인권의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더 크게는 자연권, 생명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또다시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탈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수탈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그 지향점, 우리가 AI를 가져가야 될 지향점을 세우는 것은 저는 생명인권적 접근, 생명주의적이고 어, 기존에 우리가 인권의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그것을 AI의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식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는 어, 아주 드물지만 서서히 이런 그 생명권에 대한 강조, AI를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태 영역까지 아울러서 봐야 되는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AI 감속주의의 논의도 있었고요. 지금의 기술 가속화 혹은 가속주의적 경향들, 기술을 매개해서 인간을 해방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해방과 다른 경로, 오히려 노예화되는 경로, 기술 예속화된 경로로 가는 현실, 그리고 끊임없는 환경 수탈, 자연 수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개념으로서 감속주의 논의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담론 지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럽 쪽에서 나왔던 논의가 그 AI 환경 지속 가능성 지표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요건들, 요인들, AI의 기술의 운영과 관련해서 뭐 기업 윤리라든지 사회적인 소비와 관련된 영역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표를 만들어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의 수집, 훈련용 데이터의 수집에서 모델 학습, 그리고 서비스 배포, 그리고 일정 부분 또 폐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드웨어 폐기라는 그 사이클, 전체 사이클 속에서 어떻게 이제 AI를 생태주의적으로 바라다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어, 뭐 생태주의적으로 바꾸는 그런 지표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의 논의들인데 그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논의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논의를 구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키우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생태계를 조금은 좀 이런 그 나름의 인식론적 지형들을 조금 이렇게 세 군데 저는 이제 삼중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마음 사실은 지금의 AI가 가장 크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인지 생태계잖아요. 우리들이 사고하고 사유하는 과정들을 자동화하고 외주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국면이 됐죠. 그래서 마음의 생태계, 인간 신체와 관련된 주체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사회 생태계는 인간과 인간이 군집돼서 살아가는 것. 자연 생태계에는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세계는 사실은 섞여 있고 인간 몸 자체도 사실은 마음사의 자연이 우리 몸 안에 다 이렇게 스며 있죠.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다 이 세 가지 생태계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 생태계들을 분리해서 존재론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그리고 기계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생태계에 지금의 AI 기술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그 기술의 AI 비판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마지막에 AI를 생태주의적으로 확장하는 그 논의의 그런 담론 지형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실용주의적 접근보다는 이 두 가지 접근법에 입각해서 이 세 가지 생태계, 우리의 마음과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성, 이 세 가지에 미치는 삼중 생태계에 미치는 AI의 영향력, 상호 관계성 이런 것들에 어떤 균열들이 일어났는지 이를 좀 체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의 담론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독성, 뭐 균열 혹은 독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AI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와 관련된 삼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는 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있죠. 노동 영역에서 특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사회적으로 치유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의 독성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음 생태계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의 외주와 뭐 도파민 중독, 확증 편향, 기존의 뭐 SNS에 탑재된 그런 AI 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속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AI 관련된 민주주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바꿔내는 작업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문제의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빠르게 찾아내서 그것들을 치유하는 방식들. 뭐 이거는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독성 치유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디톡스는 사실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며칠 동안 이렇게 빠져서
멀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에, 그런 뭐 이런 외진 곳에 스스로 몸을 분리해서 기기로부터 멀어지는 형식인데 어쨌거나 그것은 주류의 AI 자본주의 질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간다라고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있겠죠. 며칠 동안은. 하지만 현실의 주류 세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방식의 디톡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치유는 보다 구조적인 치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 생태계적 치유의 방식, 그런 그 독성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 노동 헤테로메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령 노동과 관련된 사회 생태계에서는 지금 AI의 문제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추출주의, 우리의 일상 뭐 활동들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뭐 일종의 땔감처럼 흡수되는 추출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이 낳는 문제들, 음, 그리고 유령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 그것이 노동의 질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등등,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문제됐던 사회적인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혹은 인지 과정에 있어서의 자동화된 편향들, AI가 내재한 그런 결함이나 AI에 내재된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자연 상태계에서의 독성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의 대안들을 찾는 방식이겠죠. 이 또한 자연 추출주의가 존재하고요. 채굴주의 혹은 추출주의가 있죠. 그래서 희귀금속 채굴이 심각한 문제로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죠.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 문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고 AI의 매개 변수가 늘면 늘수록 그 데이터의 처리량이 연산이 늘면 늘수록 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확대되는 그런 경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 관점이기도 한데 뭐 AI 조립체, 이 AI를 둘러싼 환경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 이 삼자의 얽힘의 구조, 그 얽힘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서 독성이 유발되는지, 이 전체 지형들을 읽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관점과 세 번째의 관점, 이런 담론 구조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수용 속에서 AI의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를 뭐 앞에서 뒤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종의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화된 그런 그 담론지형, 그것에 기량하는 몇 가지 논의들, 두 가지 지점들, 기술 비판, AI 비판 논의와 그 대안적인 어떤 생태주의적 대안들을 강조하는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논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사회가 그럼 과연 이런 지점들, 담론 지형과 아, 생태주의적 지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아직은 뭐 추상적인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AI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시민사회 개입 지점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좀 같이 한번 논의하고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AI의 정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큰 기술, 거대 기술,
127식으로 얘기하면 구등 기술이죠. 거대 자본 투자와 국가 투자까지 같이 결합된 형태의 이와 같은 기술의 적용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균열 상태라든지 독성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한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제목에서 본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지금 이후에 있는 인공지능법 AI 액트라고 얘기하는 이 인공지능법의 수준이 이제 가장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AI에 영향을 받는 자들, 사회적 약자겠죠, 대체로. 그런 영향을 받는 자들에 대한 보호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보호에 기반한 그런 법률 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에도 이런 그 상향식 권리 창출, 시민사회가 어, 아주 큰 기술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슬라이드는 기존에 이제 나온 것들,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지표들인데 가장 급진적인 모델이 이제 이후의 인공지능법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체계들은 단순히 이제 AI의 전체적인 적용 프로세스 속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형식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크게 시민사회가 이를 주목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제가 여기서 이 모델에서 이 인공지능법을 포함해서 그 외에 이제 모델에서 적용해서 시민사회가 그럼 과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응용해서 본다면 한 네 가지 국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어쨌거나 데이터가 원유다라는 이전에 뭐 플랫폼 국면, 지금도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할 만큼 이제 플랫폼의 위세가 큰데요. 데이터의 역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AI의 어떤 지능을 끌어올리는 힘에 있어서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천을 가져오려고 하는 학습용 데이터가 됐건 아니면 어, 플랫폼의 어떤 그런 데이터의 흐름들을 읽어내는 자원들의 흐름들을 읽어내는 데이터가 됐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 혹은 소비자 데이터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선명성, 거기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여기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봐야 되는지를 찾고 과감하게 시민사회적 대안들을 찾는 과정까지도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연산 이게 뭐 사실은 블랙박스화돼 있고 이 과정 자체를 개발자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큰데 이 알고리즘의 공공성이란 부분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 체제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AI의 시작서부터 그것들이 확장되는 과정까지를 네 가지 국면으로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좀 기술적 단계에 좀 더 집중된 국면이라고 본다면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사회 범용화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용 단계일 텐데. 그 적용 단계에서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실제 인간의 산노동 대 자동화 기제의 비율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 피지컬 AI의 효율성만 믿고 이것을 산업계에 도입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교육 시스템 속에서 AI 교육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뭐 단계적인 설정 속에서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의 시민사회적 개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 지구 생태계, 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AI의 영향력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들. 그래서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차원, 기술에서 시작해서 확장되는 국면들이죠.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이게 단계별 국면이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수집돼서 처리되고 그 처리된 것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자연생태계까지 또한 포괄하는 그런 형태로서 어, 그리고 있고 이 단계에 심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 시간 관계상 다 뭐 이렇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첫 번째 국면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만든 리스트입니다. 이외에도 많겠죠.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민 권리 지표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네스코에서도 그랬었고 이런 그 비판적인 AI 연구자들이 이런 시민 데이터 커먼즈의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주류화되지는 못하지만 주류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실천 운동 속에서 데이터를 공공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의 그런 사기업,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의 논리와 다른 데이터의 운영 방식들을 선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측면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국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의 암흑상자를 어떻게 깰 것인가의 부분들인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권 지표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민사회가 행동 매뉴얼을 가질 수 있는지 액션 플랜들을 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독성이 됐던 균열이 됐던 그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은 것부터 선차적으로 행동 매뉴얼을 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법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AI 기본법 한국 사회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법이 껍데기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 AI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안 제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AI의 선제적 위기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세 번째 부분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범용화됐을 때 데이터 부분 그리고 데이터의 그런 어떤 처리의 기술 네트워크, 기술적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 프로세스들이 사회 범용화됐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것에 어떤 대응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액션 플랜을 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쨌거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불거진 논의들, 그러니까 독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들인데 가시화된 것들, 가시화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가시화됐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큰 영역이 저는 이제 노동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AI가 전면화됐을 때의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사회적 대책,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위험 요인, 그다음에 그 지금의 현재 위험 요인들이 가장 무엇인지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문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지표들을 마련해야 될지, 시민 행동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 또한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운영되는 뭐 비즈니스 영역이겠죠. 그것이 사회 범용화되고
그것이 전체 사회,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해서 시민사회가 어떤 실질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행동 매뉴얼이 될 때 지금의 탑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의 그런 AI 흐름이나 담론의 지배적 정서가 아니고 다른 논의, 다른 목소리, 시민 주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